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삼독 출판에서 나온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슈퍼 리치와의 대화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송희구 지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흙수저에서 다이아몬드 수저로 변신한 한 부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소설 형식의 두 친구 이야기입니다. 와, 이거 내 모습인데? 하고는 그런 뜨끔함. 그리고 그와 다른 부자 친구의 마인드와 대화 속에서 깊은 지혜를 얻게 되는 책입니다. 소설 속 영철은 공부를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광수는 다양한 책은 접하지만 공부에 그닥 흥미가 없어 지방대에 진학합니다. 자, 영철과 광수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바람을 뒤로 하고 다리에서 내려온 영철은 현실과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는 기분으로 공사 현장에 들린다. 오늘도 광수는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영철은 울상을 지은 채 현장을 둘러본다. 풀이 죽은 영철의 모습을 본 광수가 물어본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술이 땡긴다. 망했어. 영철은 진짜로 망한 표정이다. 왜? 뭔데? 광수야, 나 울고 싶어.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서 술 한잔 하자. 광수는 현장 소장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더니 안전모와 안전화를 벗고 노란색 나이키 운동화로 갈아 신는다. 택시를 타고 광수네 집으로 향한다. 외계 행성 같은 느낌의 롯데월드 타워가 점점 가까워진다. 정말 높고 크다. 택시는 호텔 정문 같은 곳에서 정차한다. 멀리서 보기만 했지 처음 와본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입구와는 전혀 다르다. 졸고 있는 경비 아저씨들이 아닌 대통령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서 있다. 입장권을 예매하고 들어가야 할 것만 같다. 입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따라 들어간 뒤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뭐지? 호텔에 사나? 집이랑 현장이 멀어서 공사비로 호텔에 사는 건가? 영철의 머리는 자꾸 이런 방향으로만 향한다. 61층을 누른다. 61번은 박찬호의 등번호다. 어릴 때부터 광수는 박찬호를 좋아했다. 설마 61층? 맞아, 박찬호 등번호. 여기 살 때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별로 없었어. 대화를 하는 사이 벌써 61층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보인다.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에 오다니 신발을 벗는다. 광수가 항상 신고 다니는 노란색 운동화가 황금 운동화로 보인다. 광수의 아내와 예전에 롯데월드에서 만난 적 있는 광현이가 나와 인사를 한다. 들어와, 여기는 와이프. 광현이는 전에 봤었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영철은 애써 웃음 지으며 광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집안을 둘러본다. 어두워서 밖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강변북로와 올림픽대교가 보이는 것을 보니 저쪽은 한강인 것 같다. 산에 높이 올라가야 보일 것 같은 야경이 펼쳐져 있다. 거실에는 커다란 액자에 빨주노주 파남보, 무지개 색깔의 낙서 같은 그림이 있다. 비싸 보인다. 광현은 창가에서 천체 만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인사를 하자마자 다시 돌아가서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아빠, 저기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래? 다른 별자리도 찾아보렴. 아빠는 아저씨랑 얘기 좀 할게. 광수는 와인셀러에서 레드와인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식빵과 치즈를 꺼낸다. 작은 나무도마도 꺼내더니 그 위에 치즈를 얇게 썰어 올린다. 광수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갈게. 영철은 화장실에 들어간다.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웬만한 집 안방보다 넓은 것 같다. 변기 쪽으로 가니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린다.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도 있다. 욕조를 살펴본다. 뭔가 있다. 얼음이다. 얼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욕조에 웬 얼음이지? 손을 다 씻고 나간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서재가 보인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옮겨간다. 책이 가득 차 있다. 넓은 책상에 노트북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다. 가족 사진이 있다. 펜과 연필이 있다.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에 맞지 않게 낡은 연필깎이가 있다. 기억난다. 고등학교 때 광수가 쓰던 것이다. 왜 이걸 그대로 놔두고 쓰는지 모르겠다. 의자는 두툼한 검은색 가죽과 짱짱한 메쉬 소재의 조합이다. 회장님 오피스보다 더 럭저리하다.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럭저리하다.
영철은 최대한 침착한 척한다. 이런 곳에 자주 와본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마이너스 73%는 잠시 기억에서 잊혀진다. 그 사이 광수가 스피커를 켠다. 잠시 정적을 뚫고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라그게또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 고급스러운 음악이다. 광수는 레드와인의 코르크 뚜껑을 딴다. 퐁소리가 난다. 고급스러운 소리다. 와인을 와인잔에 따른다. 쫄쫄쫄쫄 소리가 난다. 고급스러운 소리다. 잔을 살짝 부딪힌다. 챙 소리가 난다. 고급스러운 소리다. 광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물어본다. 무슨 일이 있어? 다시 마이너스 73%가 떠오른다. 망했어. 뭐가? 누가 추천해준 주식을 샀는데 휴지 조각이 됐어. 얼마나 샀는데? 5천. 5천? 그게 얼마나 떨어졌는데? 내일이면 500원 될 것 같다. 뭐라고? 그거 사기잖아. 주식은 회사의 가치인데 회사가 500원일 리가 없잖아. 거기에 볼펜만 다 합쳐도 500원은 넘겠다. 사기였던 것 같아. 그건 어떻게 사게 된 거야? 주식은 예전부터 쭉 하긴 했지. 근데 연수원에서 증권사 근무하는 사람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안다고 해서 모아둔 돈을 다 밀어 넣었는데 그게 5천이야? 500만 원만 하려다가 그 돈으로 인생 역전은 어려울 것 같아서 딱히 5천 원 어디 당장 쓸 데도 없고 하니까 증권사에서 일한다니까 믿었지. 큰일이네. 두 사람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식빵 한 조각 먹는다. 영철은 맛을 음미한다. 이 식빵 저온 숙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빵돌이잖아. 전국에 있는 식빵은 내가 다 먹어봤지. 아무튼 너는 주식하냐? 가끔 하지. 주식을 가끔 한다고? 무슨 말이야? 주식장은 매일 열리잖아. 매일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영철은 의아하다. 2, 3년에 한 번 그 정도 폭락장 왔을 때만 사. 그럼 언제 팔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동네 할머니들이 지갑 들고 증권사에 가서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는 거품이 꼈으니 팔아야 할 때라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더라도 과열되었다는 신호가 오면 그때 팔아. 그 기대감을 낮추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 기대감? 기대감에는 두 종류가 있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만 줄여도 최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 야, 그야 말은 쉽지. 그렇지.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세가 많이 훅 빠졌을 때, 그때 사면 안전마진은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다야. 미국 주식도 해? S&P 500에 묻어두고 장기로 가져가고 있어. 사실 미국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 보유 차원이기도 해.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앞으로도 달러를 대체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몇 년 전부터 떠들썩했는데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 만일 비트코인이 시세가 안정적으로만 갔어도 달러와 경쟁해 볼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정성이라는 필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거야. 부자들을 만나보면 다들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것을 원해. 그럼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야? 부동산에서 가장 큰 위험은 천천히든 빨리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주식의 가장 큰 위험은 폭락장이나 폭등장보다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루나 바이오 헬스케어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야, 영철아, 정신 차려. 영철은 눈을 찔끔 감고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학생 때 공부 못했던 광수가 지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 여기 들어온 것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인가? 머리 아프다. 주식 얘기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공사 첫날에 한 얘기 말이야. 종이에 그려진 도면은 상상 속의 그림 같아서 현실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마치 옛날에 읽었던 책이나 네가 만들던 잡다한 것들과 비슷하다고 했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런 말 했었나? 공사 시작한 첫날.
기억력도 좋다. 광수는 와인잔을 휘휘 돌린다. 담겨있는 와인이 회전 운동을 한다. 고급스러운 회전 운동이다. 다른 애들이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거 볼 때 나만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책들을 봤어. 내 유일한 취미는 부모님 가게에서 안 팔리는 것들이나 못 파는 물건들 모아서 붙였다가 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다가 하면서 그런 걸로 시간 다 보내고 그랬지. 맞아, 너 그랬어. 그것들을 딱히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가게 한쪽 구석에다가 모아뒀거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조잡하게 만든 구석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사고 싶다는 거야. 사실 버리려고 둔 건데 잘 됐다 싶어서 어머니가 2만 원에 파셨어. 그런데 3개월 뒤에 신문을 봤더니 신진 작가라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한 기사가 떡하니 있더라. 그게 뭐 원래 예술하는 사람이었나 보네. 그 사람 데뷔작이 뭐였냐 하면 내가 만든 거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거야. 뭐? 그거 사기 아니야? 모르겠어. 그 작품 제목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연결이었어. 완전 미친놈이네. 인터뷰 내용에 영감을 얻기 위해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골동품점에서 내 발길이 멈추었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 다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네. 1년 동안 돌아다닌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야, 내 작품 빼앗겼는데 뭐가 기분이 좋아? 1년 동안 본 것들 중에 내가 만든 게 제일 좋았다는 거잖아. 그거면 됐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냥 폐기될 게 뻔한데 가치를 창조해 줄 아는 누군가로 인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세상에 빛을 봤다면 그걸로 됐어. 그래도 그렇지. 아유, 아깝다. 영철은 치즈를 쥐포 씹듯이 질겅질겅 씹는다. 광수는 치즈를 녹여 먹기라도 하듯이 입안에서 풍미를 느낀다. 그때 배운 게 있었어. 뭘 배워? 사기치는 거? 남의 물건에다 색칠해서 스타로 등극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왜 하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그걸로 어떻게 신인 작가상을 받을 수 있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 난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거든. 누가 무엇을 볼까? 무엇을 누가 볼까? 무엇을 언제 쓸까? 무엇을 어디에 쓸까? 무엇을 어떻게 쓸까? 무엇을 왜 쓸까? 그 사람이 했을 법한 고민들을 해봤어. 왜 자신은 작가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 했는지, 혹시나 작품을 만들었다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뭐 그런 것들? 그게 배웠다는 거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고, 그 사람은 많은 생각 끝에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지. 너도 그거 만들 때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나는 그걸로 뭘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했던 거야. 할 줄도 몰랐고.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어. 같은 물건이 있어도 누구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고 누구는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성공하고 못하고는 그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세상에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 차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목적과 목표가 있는지, 그게 가장 큰 차이 같더라고. 내가 우리 가게에 왔을 때 항상 양동이가 거실 한가운데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 물 샌다고 했었지. 전에는 그 집을 지은 사람만 욕했거든. 그런데 그 미술작가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후로는 생각이 바뀌더라고. 차라리 내가 물이 안 새는 건물을 만들어버리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게 지금의 나를 이 바닥에 있게 한 거야. 영철은 이해가 가면서도 가지 않는다. 사실 시그니엘에 살게 된 계기, 즉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민망하다. 혹시 루나바이오의 작전 세력? 주가만 잔뜩 올려놓고 최고점에 싹 다 팔아치운? 영철아, 무슨 생각해? 아니야. 계속 얘기해봐. 그 일 있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연필로 막 그렸어. 처음에는 백지 그려보다가 며칠 뒤에는 모눈종이를 사서 그렸지. 그린 그림들이 아기돼지 삼형제에나 나올 법한 단순한 집 모양이더라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들어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나는 집을 짓고 싶다고 원하기만 했을 뿐 진짜 집을 짓는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거야. 도면은 마치 상상 속의 그림 같은데 이것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지. 질문 있어. 만약에 도면을 잘못 그리면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잖아. 주식으로 폭삭 망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광수한테 왜 배우고 있지? 아니야, 이건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토론이야. 와인을 한 모금 마신 광수가 말한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야. 도면 그리는 게? 잘못 그릴까봐 아예 안 그리는 게. 아, 뼈 맞았다. 내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리긴 그렸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일 수도 있잖아.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아. 응? 많다니? 터파기 끝난 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기초 골조 공사까지 다 끝냈는데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저층까지는 티가 안 나도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어진 게 보이거든. 미관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지. 그럼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수평을 다시 맞출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건물이 올라간 상태라면 기울기를 보완할 설계를 다시 하면 돼.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꽤나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전사고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어이가 없네. 왜 안 고치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뭐라고? 과거에 자신이 잘못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수정할 수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잘못된 것이 보여도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 그러다가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라고. 야, 무섭다. 무섭지.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무슨 말이야?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나면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온갖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 좀 더 크게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고치면 되는데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며 합리화를 하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어떤 게 잘 사는 거고 어떤 게 잘못 사는 거야? 그건 각자의 내면이 더 잘 알지.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귀를 막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돈 좀 벌었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다. 그래도 물어보는 김에 계속 물어본다.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야?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야. 불편함을 알면서도 계속 불편함을 안고 가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것.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지. 불편함을 계속 안고 간다라? 예를 들면 영철아, 이건 너를 빗대어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전에 롯데월드에 갔을 때 인당 89,000원 주고 프리미엄 티켓을 샀어. 놀이기구 10개를 줄 서지 않고 탈 수 있는 티켓이지. 1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아니면 나도 소득을 올려서 꼭 저 티켓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까? 솔직히 줄 안 서고 타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새치기 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저 사람들은 돈 많다고 줄도 안 서나 하고 말이야. 그렇지.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같은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면 짜증이 날 수 있지.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사고 편안함을 사는 이런 차이는 더 거대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 뭔데? 부자들은 직장과 가까우면서 넓은 공간에서 살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과 멀면서 좁은 공간에서 살지. 그래, 그렇게들 살고 있지. 직장을 놀이기구라고 생각해봐.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부자들은 놀이기구에서 줄을 안 서고 시간을 아끼듯이 직장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시간을 아낀다. 내가 이해하는 그거 맞지?
맞아. 넌 똑똑하니까. 내가 아까 불만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다고 했잖아. 불만만 많다는 것은 싫은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불만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길을 걷게 되지. 불만족 같은 것들을 그냥 두고 사느냐. 또는 내가 조금만 고치면서 만족스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고쳐보느냐. 뭐 그런 갈림길. 음, 불만만 많은 사람과 불만을 고쳐보려는 사람. 영철은 한숨을 푹 내쉰다. 귀찮기도 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회사 끝나면 피곤해서 쓰러지기 바쁜데 뭘 하란 말인지. 광수와 영철은 와인잔을 들고 창가로 간다. 자세히 창밖을 보니 굽이치는 한강이 길게 펼쳐져 있다. 한 마리의 청룡 같다. 영철은 가까이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보이는 수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없다는 게 허탈하기만 하다. 사실 얼마 전부터 전세금 올려달라는 압박에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지 고민도 했다. 이 사실을 광수에게 물어볼까 말까. 마지막 자존심인데. 여기 사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의 속 사정에 공감해 주기나 할까. 와인잔에 남아있던 검붉은 액체를 쭉 마신다. 광수야, 사실 나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될까? 광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다. 혹시나 승리의 미소나 무시의 비웃음이라도 있으면 어쩔까 걱정했지만 너무 담담해서 맥이 빠지는 기분이다. 내 집 한 채는 있는 게 좋지.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자 중에 전세 사는 사람 있을까? 그러네. 부자들은 다 자기 집이 있네. 영철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다. 어느새 알딸딸해졌다. 창에 비친 광수를 보며 말한다. 나 말이야. 그 세계로 가고 싶어. 그 세계? 그때 그랬으면 이라는 세계. 무슨 말이야? 그때 그랬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때 그랬으면 지금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었을 텐데, 뭐 그런 일종의 후회이기도 하고, 상상이자 망상이기도 하고. 누구나 그런 상상하잖아. 그렇긴 하지. 가보지 않은 길이니 긍정적인 부분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가장 익숙한 선택만 해온 것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한동안 광수와 영철은 창밖을 바라본다. 굳이 빨리 부자 되기 혹은 자기계발서 같은 딱딱한 책을 열지 않고도 소설의 재미 속에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포인트를 쏙쏙 집어주는 이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기 권합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